그 버튼 누르시면 3초 뒤에 추락합니다. 피덩이가 돼서 뉴스에 나오실 거라고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소년이 회장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왕태산 회장은 괘씸한 마음에 경호원들을 부르려 했죠. 하지만 소년은 이미 거대한 오한말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쾅! 끔찍한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제어판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지끈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들려오더니 엘리베이터 와이어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죠. 평생을 믿어온 최첨단 안전 시스템이 회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그 죽음의 징조를 어떻게 이 흑수저 소년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날이었습니다. 대왕건설이 야심차게 짓고 있는 신축백화점 대왕타워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냉동 창고나 다름없었죠. 살을 애는 칼바람이 앙상한 철골 구조물 사이를 윙윙거리며 휘젓고 다녔어요. 그 살벌한 현장 한복판에 칠순을 넘긴 노인 한 명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대왕건설의 창업주 왕태산 회장이었죠. 평소라면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왕태산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습니다. 입에서는 허연 입김과 함께 시큼하고 달달한 단내가 풍겨나왔죠. 지독한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왕태산 회장이 짚고 있는 지팡이는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어요. 젊은 시절 흙지개를 지고 날아다니던 전설의 미장공. 왕태산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72살의 늙은 사자는 이제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버거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왕태산 회장은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기 위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직업병인 척추관 협착증이 추운 날씨 탓에 뼈마디를 갉아먹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거든요. 하지만 왕태산 회장이 멈춘 진짜 이유는 통증 때문만이 아니었죠. 발밑이 미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고 있는 안전화는 밑창이 다 달아빠진 낡은 것이었어요. 수천억 원을 가진 재벌 회장이 신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신발이었지만 왕태산 회장에게는 가장 편한 친구 같은 존재였죠. 세준이 이 녀석 도대체 어디로 오라는 거야? 왕태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인 왕세준 사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아버지, 이번에 도입한 최첨단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입니다. 보안상 수행원 없이 혼자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아들의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핏줄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냐는 생각에 왕태산 회장은 경호팀을 모두 물리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왕태산 회장은 20층 높이의 텅 빈 건물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적막강산이었죠. 오직 들리는 건 창문도 없는 구멍으로 들어와 울어대고 있는 귀신 같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왕태산 회장은 서둘러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려 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본 왕태산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통화권 이탈. 안테나가 단 한 칸도 뜨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서울 한복판인데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왕태산 회장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죠. 지잉 하는 기계음과 함께 천장에 달려있던 조명들이 일제히 꺼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감정 없는 기계적인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보안구역 침입자 발생. 모든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인공지능 경비 시스템 가동. 왕태산 회장은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간신히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지만 버튼은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죠. 아무리 눌러도 붉은색 불만 깜빡일 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왕태산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파놓은 완벽하고 치밀한 덫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준이, 내 놈이 감히. 왕태산 회장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쇠의 울림뿐이었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자 왕태산 회장은 결국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머니 속에는 혈당을 높여줄 사탕 한 알도 없었습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왕태산 회장은 생각했죠. 이렇게 개처럼 얼어 죽는 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대왕 건설이라는 거대한 탑 안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 죽게 되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왕태산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마저도 바닥에 닿자마자 얼어붙어 버릴 만큼 현장의 공기는 매서웠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각, 어둠 저편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버려진 공간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과연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왕태산 회장의 목숨을 끊으러 온 사신일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나타난 구원자일까요?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이제 막 19살이 된 소년 강마루였습니다. 남들은 대학 캠퍼스를 꿈꾸며 설레어 할 나이였지만 마루의 손에는 펜 대신 거친 목장갑이 끼워져 있었죠. 작업복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안전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며칠째 씻지 못해 꾀죄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루가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벽돌을 나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틀니값 200만 원, 그리고 밀린 월세 30만 원. 부모님 대신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이가 다 빠져 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걸 더는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루는 일당 15만 원을 주는 이 위험한 현장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재를 짊어지고 복도를 걷던 마루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춰 섰습니다. 흑! 마루가 왼쪽 무릎을 감싸쥐며 짧은 신음소리를 뱉어냈죠. 마치 송곳으로 뼈를 후비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마루만이 가진 아주 기이하고도 고통스러운 능력이었습니다. 건물이 아프면 마루의 몸도 똑같이 아파오는 신체화 반응이었죠. 마루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건물의 뼈대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마루는 짊어지고 있던 벽돌 지게를 내려놓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눈을 감고 집중하자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너머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울고 있네. 철근이 울고 있어. 마루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3층 기둥 어딘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대로 두면 이 거대한 백화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게 뻔했습니다. 마루는 즉시 현장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따뜻한 난로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김 소장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3층 기둥 쪽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져요. 당장 작업 중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김 소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죠. 그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마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강 반장. 너 지금 잠꼬대하냐? 거기가 어떤 콘크리트를 쓴 곳인데 균열이가? 제 무릎이 쑤신다고요. 비 오기 전이랑 느낌이 다릅니다. 이건 철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진동이에요. 마루의 다급한 외침에 김 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마루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김 소장이 마루의 뺨을 세게 올려붙인 겁니다. 이 미친 새끼가 내일 모레가 오픈인데 어디서 재수없게 헛소리를 짓거려. 너 당장 꺼져. 일당이고 뭐고 없으니까. 마루는 입안에서 터진 비릿한 피 냄새를 삼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아내야만 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당장 이번 달 월세를 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국 마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건물. 그 안에서 마루는 다시 묵묵히 벽돌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무릎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이제는 걸을 때마다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죠. 마루는 잠시 쉬기 위해 자재가 쌓여 있는 비상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인부들의 출입이 통제된 VIP 전용 구역과 연결된 곳이었어요. 평소라면 얼씬도 하지 않았을 곳이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쪽에서 불길한 기운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마루가 조심스럽게 비상구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왕태산 회장이었죠. 하지만 마루의 시선은 노인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시선은 노인의 머리 위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엘리베이터 와이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그 순간 마루의 귓가에 끔찍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줄을 끊어내듯 툭, 투둑하는 파열음이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부르기 위해 설치해둔 차가운 사리의 소리였죠.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 건 순전히 마루의 동물적인 감각 덕분이었습니다. 왕태산 회장은 비상구 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었죠. 그 천하의 대왕 건설 회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어요. 마루는 작업용 랜턴을 비추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이 구역은 아직 난방도 안 들어와서 위험합니다. 왕태산 회장은 눈앞이 흐릿한 와중에도 마루가 입은 작업복의 로고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회사 대왕건설의 마크였죠. 왕태산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루의 바짓단을 움켜쥐었습니다.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구나. 마루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텀블러를 꺼냈습니다. 현장 먼지가 뽀얗게 앉은 투박한 물통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죠. 드세요. 보리차입니다. 왕태산 회장은 체면도 잊은 채 마루가 건넨 물을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평생 마셨던 최고급 생수보다 이 흙먼지 섞인 보리차가 훨씬 달고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왕태산 회장은 거친 숨을 고르며 마루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죠.
자신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강인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고맙다, 학생. 아니, 자네 이름이 뭔가? 강마루입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시죠. 제 등이 넓으니까 업히세요. 마루는 듬직하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왕태산 회장은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놈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데 생판 남인 이 어린 노동자가 자신을 살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왕태산 회장은 마루의 등에 업히며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엘리베이터를 타자꾸나. 비상용이라 전기가 들어와 있을 게다. 마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큼성큼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려던 마루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마루의 귀가 쫑긋거리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마루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서 누르지 않고. 조용히 해보세요, 할아버지. 소리가 들립니다. 마루는 엘리베이터 문틈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보통 사람의 귀에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마루의 고막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꽂히고 있었습니다. 기익, 기릭. 그것은 아주 높은 고주파음이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바이올린 줄을 날카로운 칼날로 아주 천천히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죠. 마루의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금속 와이어가 한 가닥씩 끊어지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왕태산 회장은 답답한 마음에 마루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보게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내 귀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마루는 대답 대신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를 꺼내 들었죠.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일하다 목이 마르면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아껴둔 마루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이었어요. 할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마루는 500원짜리 동전을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하는 맑은 소리가 나야 정상이었죠. 하지만 칠흑 같은 승강로 아래로 떨어진 동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를 냈습니다. 턱!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무언가에 부딪힌 겁니다. 그것은 바로 끊어지기 직전인 채로 덜렁거리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메인 와이어였습니다. 게다가 문틈 사이로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게 아니겠어요? 코끝을 톡 쏘는 그 매캐한 냄새는 분명 공업용 염산이었습니다. 누군가 쇠줄을 녹이기 위해 일부러 독한 약품을 들이부은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묵은 먼지 냄새라고 생각하고 넘겼을 테죠. 하지만 마루의 코는 쇳가루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정확히 구별했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낡아서 끊어진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회장님을 노린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산성 용액의 악취가 죽음의 냄새처럼 진동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마루의 왼쪽 무릎이 미친 듯이 욱신거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관절을 마구 후비는 듯한 고통이었죠. 마루의 정직한 몸뚱이가 비명을 지르며 다급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거대한 쇳덩어리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고요. 지금 당장 피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뼈도 못 추릴 거라고 말이죠. 건물이 느끼는 끔찍한 고통이 마루의 신경을 타고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죠. 마루의 무릎은 다가오는 죽음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타면 안 됩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마루는 왕태산 회장을 업은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군가 와이어를 반쯤 썰어놨어요.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카가 통째로 추락할 겁니다. 왕태산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들놈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하는 맑은 도착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서 타라고 유혹하듯이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죠. 과연 그 열린 문 너머에는 살 길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루의 경고대로 입을 쩍 벌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띵동 하는 맑은 도착음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리자 눈부신 비상 조명이 쏟아져 나왔죠. 왕태산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루의 등에서 내려오려 했어요. 하지만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건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셋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왕세준 사장이 보낸 경호팀, 아니 해결사들이었어요. 가장 앞에 선 우두머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존경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죠. 오히려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의 섬뜩한 살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왕태산 회장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네들 세준이가 보냈나? 내 발로 갈 테니 비키게 해. 아이고 회장님, 다리가 편찮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우두머리가 눈짓을 하자 뒤에 있던 사내들이 왕태산 회장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죠. 부축이 아니라 짐짝처럼 끌고 가려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와이어가 끊어지기 직전인 저 죽음의 엘리베이터 아니었으니까요.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왕태산 회장이 버둥거렸지만 늙은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죠. 마루가 왕태산 회장의 앞을 단단한 바위처럼 가로막고 나선 게 아니겠어요? 그 손 놓으시죠. 회장님은 안 타십니다. 마루의 낮은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두머리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죠. 뭐야? 이 거지 같은 노가다꾼은? 비켜, 안 그러면 다친다. 못 비킵니다. 저것 타면 죽어요. 줄이 다 끊어졌다고요. 마루의 외침에 우두머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비밀을 들켰다는 당혹감과 귀찮은 파리가 꼬였다는 짜증이 동시에 스쳤거든요. 이 새끼가 눈치가 빠르네. 우두머리는 망설임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마루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확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루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무섭게 사내들을 노려봤죠. 마루의 시선이 벽면 공구함에 기대어 있던 낡은 물건 하나에 꽂혔습니다. 자루가 반질반질하게 달아빠진 육중한 오한마였어요. 마루는 번개같이 몸을 날려 오한마의 자루를 움켜쥐었죠. 묵직한 쇠덩어리의 무게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더 다가오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마루가 오한마를 고쳐 잡으며 으르렁거렸죠. 미친놈이 그걸로 우릴 치게? 쳐봐. 칠 수 있으면 쳐보라고. 사내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품 안에서 삼단봉을 꺼내 달려들었습니다. 슉! 허공을 가르는 삼단봉을 마루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오한마를 휘둘렀죠.
목표는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루의 오한마는 정확하게 사내의 발등을 향해 떨어졌으니까요. 쿵! 아!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동료가 쓰러지자 남은 두 사내의 눈이 뒤집혔죠. 이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우두머리가 왕태산 회장을 밀쳐두고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색 칼날이 비상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어요. 왕태산 회장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죠. 학생, 도망쳐. 칼이다, 칼. 하지만 마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한마를 방패처럼 앞세우고 사내들의 품으로 파고들었죠. 19년 동안 흙지개를 지며 다져진 실전 압축 근육이 폭발했습니다. 마루는 칼을 든 우두머리의 손목을 오한마 자루로 강하게 내리쳤어요. 딱!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루는 우두머리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힘없이 꼬꾸라졌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벌어진 난투극은 처절하고도 치열했죠. 하지만 놈들은 끈질겼습니다. 쓰러진 사내 하나가 마지막 발악으로 왕태산 회장의 발목을 잡아채는 게 아니겠어요? 못 가. 같이 죽어. 놈은 왕태산 회장을 열린 엘리베이터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왕태산 회장의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죠. 안 돼. 살려줘. 지어가. 아니, 학생. 마루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끝이 나지 않을 싸움이었어요. 놈들을 제압해도 저 입 벌린 지옥문이 열려 있는 한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테죠. 마루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마루는 사내들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제어반을 향해 달려들었죠. 비키세요. 다 부숴버리기 전에. 마루가 사자우를 토해내며 오한마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불에서 돌아온 도깨비 같았어요. 공포에 질린 사내들이 왕태산 회장을 놓고 뒷걸음질 쳤죠. 마루의 전신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온몸에 체중을 실은 오한마가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어요. 쾅! 귀청이 떨어질 듯한 굉음이 지하 주차장을 뒤흔들었죠. 엘리베이터 버튼과 제어반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지직 퍽! 끊어진 전선에서 시뻘건 스파크가 불꽃놀이처럼 튀어올랐어요. 제어 시스템이 망가지자 엘리베이터 문이 덜컹거리며 억지로 닫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마지막 한 가닥 남았던 와이어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슝! 엘리베이터 카가 중력에 이끌려 지하 깊은 곳으로 추락해 버렸죠. 1초, 2초, 3초. 콱광! 발밑 깊은 곳에서 건물이 통째로 울리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바닥이 요동쳤어요. 만약 저 안에 타고 있었다면 뼈 한 조각도 찾지 못했을 끔찍한 충격이었죠. 사내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닫혀버린 엘리베이터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를 뻔한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이었는지 그제야 실감한 듯 했죠. 왕태산 회장은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소년을 바라보았죠. 마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서진 제어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오한마 끝에서 뚝뚝 하고 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놈들과 싸우다 찢어진 상처에서 흐르는 피였죠. 하지만 마루는 아픔도 잊은 듯 왕태산 회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워진 작업 조끼를 벗어 떨고 있는 회장의 어깨에 덮어주었죠.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왕태산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죽이려 했고 남인 이 소녀는 목숨을 걸고 살려냈으니까요.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서 과연 왕태산 회장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들에게 죽을 뻔한 회장님과 그를 구한 흙수저 소년. 지독한 흙먼지가 가라앉자 지하 주차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도망친 경호원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만이 방금 전에 치열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죠. 왕태산 회장은 멍하니 엘리베이터가 사라진 텅 빈 구멍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대왕 건설이 한순간에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거든요. 마루는 거친 숨을 고르며 바닥에 떨어진 끊어진 와이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왕태산 회장 앞으로 다가갔죠.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마루가 내민 와이어의 단면은 엿가락처럼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보통 힘으로 뚝 끊어진 모양새가 아니었어요. 마루는 와이어를 회장님의 코끝에 갖다 댔습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왕태산 회장은 코를 찌르는 매캐한 악취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평생을 구른 그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냄새였죠. 바로 철을 녹일 때 쓰는 강산성 용액의 냄새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산성 용액을 부어놓은 거예요. 마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도록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덫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태산 회장의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보안상 수행원 없이 혼자 오세요. 아들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유일한 혈육, 왕세준 사장이었으니까요. 왕태산 회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하게 떨려왔습니다. 세준이, 내 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왕태산 회장은 차가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우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왔는데 말이에요. 돌아온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끔찍한 죽음의 덫이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늙은 사자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지하 주차장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죠.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아니라 자식에게 버림받은 힘없는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마루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기엔 노인이 겪은 배신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 보였거든요. 대신 마루는 입고 있던 낡은 작업 조끼를 벗어 왕태산 회장의 어깨에 다시 한번 단단히 덮어주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 계속 계시면 몸 상하십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왕태산 회장은 기이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친자식은 자신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버렸는데 생판 남인 이 소녀는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으니까요. 왕태산 회장은 젖은 눈으로 마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묵묵히 자신을 지키고 서 있는 소년. 그 눈빛 속에서 왕태산 회장은 잊고 있었던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심지 하나는 굳건했던 50년 전의 왕태산이 그곳에 서 있었죠. 왕태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루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그 어떤 비단결보다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자네, 이름이 강마루라고 했나? 왕태산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루군, 나 좀 도와주게.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어. 왕태산 회장의 눈빛이 절박함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돈도 명예도 핏줄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소년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게. 저 따위 썩어빠진 기계들 말고 자네의 그 감각이 필요해. 왕태산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곤 대신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전자시계를 풀었죠. 그것은 회장이 현장 소장 시절부터 차고 다니던 그에게는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받아주게. 내 목숨값치고는 초라하지만 내 진심일세. 마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 고인 깊은 슬픔과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죠. 무엇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기술을 써라 했던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마루는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마루는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유리에 장기스가 가득했지만 초침만은 째깍거리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죠. 마치 아직 꺼지지 않은 노인의 생명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기분이었죠. 이제 이 낡은 시계가 멈추는 날까지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버림받은 아버지와 부모 잃은 소년이 서로의 보호자가 되기로 한 것이었죠. 왕태산 회장은 마루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곁에는 그 어떤 최첨단 로봇보다 강력하고 든든한 인간 방패, 강마루가 서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두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동거는 탐욕으로 얼룩진 대왕 건설에 어떤 파란을 불러오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대왕 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묘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왕세준 사장은 아버지의 실종을 사고사로 위장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는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감출 수 없는 탐욕만이 번들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연락이 두절되셨습니다. 그러니 신축 백화점 오픈식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눈치를 보며 박수를 치려는 찰나 육중한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 같은 굉음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죠. 누구 마음대로 내 장례를 치르나? 내가 아직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말이야. 걸어 들어온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비록 옷은 흑투성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늙은 사자의 위엄을 그대로 뿜어내고 있었죠. 멀쩡히 살아 돌아온 아버지의 모습에 왕세준 사장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곁에는 낯선 작업복 차림의 소년 강마루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마루는 화려한 양복을 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흙냄새를 풍기는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기죽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왕세준 사장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버지. 살아계셨습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만. 그러다 마루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죠. 아니, 신성한 이사회장에 웬 냄새나는 거지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경비원들 뭐합니까? 당장 끌어내지 않고. 경비원들이 달려들려 하자 왕태산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지하주차장 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게야. 왕태산 회장의 서슬 퍼런 호통에 달려들던 경비원들이 주춤하며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아 아들을 차갑게 노려보았죠.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 어디 한번 보고해봐. 정말 안전한 거냐? 왕세준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밀 진단 결과 안전도 99.9%입니다. 완벽한 시공이죠. 화려한 그래프와 복잡한 수치들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역시 사장님이십니다. 인공지능이 보증하는 건물이니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침묵을 지키던 마루가 비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해도 건물은 거짓말 안 합니다. 마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단단했습니다. 마루는 뚜벅뚜벅 걸어나가 화려한 스크린 앞을 가로막고 섰죠. 값비싼 카펫 위로 마루의 낡은 안전화에서 떨어진 흙모래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왕세준 사장이 삿대질을 했지만 마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끈에 매달린 녹슨 쇳덩이, 바로 다림추였습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의 유물이었죠. 임원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굿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저런 고물로 최첨단 건물을 진단하겠다니 노가다 꾼 수준하고는. 마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림추를 백화점 조감도 위에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쇳덩이의 움직임을 응시했죠. 팽팽했던 줄이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수직이 안 맞습니다. 기둥이 휘었다는 증거죠. 마루의 말에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마루의 손끝에서 흔들리는 다림추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마루는 현장에서 몰래 가져온 콘크리트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회색 돌덩어리였어요. 하지만 마루가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콘크리트 덩어리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바스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회의실 안으로 뿌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배합 비율이 엉망입니다. 시멘트보다 모래가 훨씬 많이 들어갔다는 증거였습니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의 뼈대가 고작 주먹질 한 번에 부서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마루는 가루가 된 콘크리트 가루를 한 줌 쥐어 왕세준 사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철근도 절반이나 빼먹었더군요.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예쁜 쓰레기죠. 마루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바로 뉴스에서나 보던 순살 아파트, 아니 순살 백화점입니다.
3일 뒤에 오픈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왕세준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로봇이 놓친 결함을 고작 19살짜리 잡부가 다림추 하나로 찾아낸 꼴이었으니까요. 아날로그의 묵직한 한 방에 최첨단 기술이라는 허상이 처참하게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왕세준 사장은 이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증거 앞에서도 또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부터 마루는 왕태산 회장의 저택에서 기묘한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회장님의 집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웅장했죠. 하지만 마루의 눈에는 그저 온기가 없는 차가운 공사판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사람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마루는 짐을 풀기도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건물의 안전 진단을 하듯 벽과 천장을 꼼꼼하게 훑어보았죠. 회장님, 잠시만 조용히 해보세요. 마루가 거실 한복판에 놓인 최신형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건 세준이가 선물해준 스피커인데. 마루는 대답 대신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스피커를 분해하기 시작했죠. 나사가 풀리고 뚜껑이 열리자 복잡한 전선들 사이로 콩알만한 칩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빨간 불빛을 깜빡거리고 있는 그것은 누가 봐도 도청 장치가 분명했죠. 역시나였네요. 집안 곳곳에 흰 개미가 드글드글합니다. 마루는 스피커뿐만 아니라 액자 뒤와 화분 밑에서도 도청기들을 찾아냈습니다. 전부 아들인 왕세준 사장이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둔 것들이었죠. 왕태산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루가 찾아낸 도청기 무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조차 아들의 감옥이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내 집 안방까지 엿듣고 있었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 왕태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고질병인 허리 통증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왕태산 회장은 허리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척추관 협착증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지옥이었죠. 수백만 원짜리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 밤새 끙끙 앓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마루는 그런 회장님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회장님은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며 왼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걷고 계셨죠. 마루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건물의 기울기를 볼 때처럼 회장님의 몸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걸 단박에 알아챈 겁니다. 회장님, 잠깐 실내화 좀 벗어보세요. 마루는 회장님이 신고 있던 고급 가죽 실내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뒤집어 닳아버린 밑창의 모양을 확인했죠.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이건 기둥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의사들은 다 척추가 문제라고 하던데. 건물로 치면 대들보가 썩은 게 아니라 주춧돌이 내려앉은 겁니다. 마루는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골반 높이가 안 맞으니 억지로 균형을 잡으려다 척추가 휘어버린 거예요. 마루는 창고에서 사포와 고무판, 그리고 잘 드는 커터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실내와 밑창을 깎아내기 시작했죠. 슥, 슥. 조용한 거실에 고무를 깎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섬세했어요. 마치 장인이 나무를 다듬듯 마루는 오른쪽 밑창을 5mm 정도 높였습니다. 내려앉은 주춧돌을 괴어 건물의 수평을 맞추는 원리였죠. 30분쯤 지났을까
마루가 수선을 마친 실내화를 회장님께 내밀었습니다. 한번 신어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편하실 겁니다. 왕태산 회장은 반신반의하며 발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첫 발을 떼는 순간 왕태산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허리가 안 아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걸음걸이가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짓눌려 있던 신경이 펴지면서 지긋지긋하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걸 내가 고치다니. 왕태산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거실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습니다. 마루는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질렀죠. 사람 몸도 집이랑 똑같으니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이 바로 서는 법입니다. 그날 밤 왕태산 회장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루는 회장님의 방문 앞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런데 새벽 2시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왕세준 사장이 보낸 비서실장이 은밀하게 마루를 찾아온 겁니다. 그는 검은색 007 가방을 마루 앞에 툭 던져 놓았죠. 이 안에 5억 원이 들어있다. 현금으로. 비서실장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마루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어차피 끝난 분이야. 줄을 잘 서야지, 어린 친구. 가방을 열자 누런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벽돌을 날라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었죠. 비서실장은 마루가 당연히 돈을 챙길 거라 생각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루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마루는 돈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닫아버렸거든요. 가져가세요. 냄새나니까. 비서실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이 돈이 적어서 그래?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순 있어도 안전을 살 순 없습니다. 마루는 단호하게 비서실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썩은 동아줄은 안 잡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요. 마루는 가방을 들어 비서실장의 품에 안겨주곤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철커덕.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단호하게 울려 퍼졌죠. 돈보다 의리를 택한 소년의 굳은 심지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왕세준 사장은 돈으로도 매수되지 않는 이 골치 아픈 소년을 어떻게 처리하려 들까요? 주말이 찾아오자 왕태산 회장은 숨이 막힐 듯한 저택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이 심어둔 도청기들과 감시자들의 시선에서 잠시나마 도망치고 싶었던 게죠. 마루는 회장님을 위해 검은색 세단 대신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어요.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가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어느 허름한 공사장 근처 식당이었죠. 간판도 없이 한바라고 적힌 페인트 글씨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드나드는 아주 소박하고 거친 곳이었어요. 왕태산 회장은 쭈뼛거리지 않고 익숙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훅 끼쳐왔죠. 왕태산 회장은 구석자리에 앉아 양푼 비빔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곧이어 찌그러진 양푼에 보리밥과 열무김치, 그리고 고추장이 듬뿍 담겨 나왔어요. 마루는 숟가락으로 밥을 썩썩 비비며 회장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평생 사내진미만 드셨을 뿐이 이런 거친 음식을 드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마루의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왕태산 회장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누구보다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볼이 미어 터져라 밥을 밀어넣는 모습이 영락없는 현장 인부의 모습이었죠. 매콤한 고추장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자 왕태산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매워서가 아니었어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왕태산 회장은 밥알을 씹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50년 전 지게 지고 벽돌 나를 때 매일 먹던 바로 그 맛이야.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맛이었죠. 돈으로 처바른 호텔 코스 요리보다 이 투박한 비빔밥이 훨씬 더 가슴을 울렸습니다. 왕태산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죠. 낡은 신문지에 겹겹이 쌓여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마루가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자 왕태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풀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보석도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아주 낡고 녹슨 미장용 흑손 하나였죠. 이게 내가 보일세. 대왕 건설을 처음 세울 때 내가 쥐고 일했던 첫 연장이지. 왕태산 회장은 흑손을 어루만지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이 흑손 하나로 시멘트를 바르고 벽을 세워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인 왕세준 사장은 이 흑손을 더럽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었죠. 그날의 상처가 떠올라 왕태산 회장의 표정이 씁쓸해졌습니다. 마루야, 내가 한번 잡아보겠니? 왕태산 회장은 흑손을 마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마루는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흑손을 받아들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왕태산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커졌습니다. 마루가 흑손을 쥐는 그립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손잡이를 주먹 쥐듯 잡지만 마루는 검지를 자루 위에 길게 뻗어 올렸거든요. 그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평생을 현장에서 구른 베테랑들만의 자세였습니다. 세상에. 왕태산 회장은 감탄사를 뱉으며 마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야말로 자신의 기술과 정신을 이어받은 진짜 후계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 아들도 이렇게 잡지는 못했어. 넌 천상 내 아들이구나. 왕태산 회장의 입에서 취기 어린 진심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말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외로운 아버지의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마루의 가슴도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들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죠. 마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술 한 잔 받으세요. 마루가 소주병을 들어 회장님의 빈 잔을 채워드렸습니다. 투명한 술잔에 두 사람의 마음이 찰랑거리며 차올랐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오래된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기분 좋은 날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화려한 디지털 스튜디오가 아닌 필름 카메라를 쓰는 낡은 사진관이었죠. 백발의 사진사가 두 사람을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붙으세요. 부자지간이 왜 이렇게 서먹해? 사진사의 말에 왕태산 회장과 마루는 서로를 마주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왕태산 회장이 용기를 내어 마루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마루도 거부하지 않고 회장님의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자, 찍습니다. 김치,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흑백 필름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죠.
작업복을 입은 청년과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 어울리지 않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닮아 있는 두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사진관을 나오는 길, 왕태산 회장은 갓 인화된 사진을 지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넣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발걸음이 가벼웠죠. 마루야, 명심해라. 건물은 높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왕태산 회장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깊게 빛났습니다. 속이 꽉 차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란다. 그 말은 단순히 건축학개론이 아니었죠. 오로지 돈과 속도만 쫓느라 영혼을 팔아버린 아들을 향한 뼈아픈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마루는 회장님의 주름진 손등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투박하지만 정직한 그 손이 지켜온 신념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때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반드시 저 위험한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진짜 튼튼한 집을 짓겠노라고 마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대왕타워의 화려한 불빛이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두 사람은 이 따뜻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다가오는 파국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 18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왕타워 그랜드 오픈식 현장은 화려한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죠. 하늘에는 오색 풍선이 날아다니고 정문 앞에는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 19층 VIP 룸에는 왕태산 회장이 감금되어 있었으니까요. 왕세준 사장은 아버지를 휠체어에 묶어둔 채 창밖을 가리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제가 만든 제국입니다. 이제 대왕 건설의 주인은 접니다. 왕태산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약 기운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그 시각 마루는 옥탑방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뼈마디를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으악! 마루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왕타워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죠.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둥들이 지금 이 순간 비틀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무너진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 마루는 터질 듯한 무릎을 부여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회장님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될 게 뻔했으니까요. 마루는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하는 거친 엔진 소리가 골목길을 뒤흔들었죠. 마루는 헬멧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엑셀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오토바이가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마루의 눈앞에 거대한 덤프트럭 2대가 나타났어요. 왕세준 사장이 마루를 막기 위해 배치해둔 길막용 트럭들이었습니다. 트럭들은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은 채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죠. 멈춰. 이 앞은 못 지나간다. 트럭 기사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핸들을 꺾어 도로 옆에 있는 공사장 흙더미 쪽으로 돌진했죠. 미친, 저기서 점프를 하려고. 기사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마루의 오토바이는 흙더미를 도움닫기 삼아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성난 독수리처럼 트럭 머리 위를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착지한 마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질주했습니다.
백화점이 가까워질수록 마루의 무릎 통증은 기절할 듯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지경이었죠. 현장에 도착한 마루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 외벽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찌지직 쩍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소리가 축하 음악 소리에 묻혀버렸죠. 아무도 그 불길한 징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로비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대피하세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다 나가라고요. 마루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볼 뿐이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마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기 당신,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쾅! 천장에서 거대한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로비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뭐야, 지진이야? 도망쳐. 건물이 흔들려. 이건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철근을 빼먹은 기둥들이 더 이상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기 시작한 겁니다. 순살 백화점의 저주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건물 전체가 우웅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쏟아지는 파편을 피하며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작동을 멈춘 상태였으니까요. 마루의 목표는 오직 하나, 19층에 갇혀 있는 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마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한층 올라갈 때마다 건물의 기울기가 심해지는 게 느껴졌죠. 벽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굵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눈처럼 흩날리며 시야를 가렸어요. 19층 VIP 룸에서는 왕세준 사장이 사태를 파악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정말 무너지는 거야? 그가 자랑하던 최첨단 시스템 화면에는 온통 붉은색 경고등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붕괴 위험, 즉시 대피하십시오. 왕세준 사장은 허둥지둥 출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자동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열리란 말이야. 내가 사장인데 왜 안 열려? 왕세준 사장이 발로 문을 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건물이 뒤틀리면서 문틀이 찌그러져 완전히 끼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만든 감옥에 자신이 갇혀버린 꼴이었죠. 왕태산 회장은 흔들리는 휠체어 위에서 담담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루야, 오지 마라. 너라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VIP 룸의 문이 박살났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오한말을 든 마루가 나타난 겁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회장님, 제가 왔습니다. 마루의 외침과 동시에 천장의 대들보가 우지끈하고 부러졌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왕세준 사장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 하고 있었죠. 과연 마루는 이 붕괴의 한복판에서 두 사람을 모두 구해낼 수 있을까요? 건물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19층 바닥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테이블이 쓰러지고 샴페인 잔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VIP 룸에 모여있던 귀빈들은 중심을 잃고 바닥을 뒹굴었어요.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며 실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려진 최고급 캐비어와 샴페인이 바닥을 뒹굴며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평소라면 우아하게 건배를 했을 귀빈들이 이제는 살려달라며 서로를 밀치고 발바대기 바빴죠.
수천만 원짜리 명품 구두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비상구 쪽으로 기어가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품위와 체면이 죽음 앞에서는 종이 조각보다 못하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부와 명예도 무너지는 콘크리트 아래에서는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깨진 샹들리에 조각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들의 값비싼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탐욕의 파티장은 순식간에 생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지잉 하는 소름 끼치는 기계음과 함께 모든 출입문에 시뻘건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니겠어요? 비상상황 발생, 최고 보안 등급 발령, 모든 출입구를 자동 봉쇄합니다. 그것은 왕세준 사장이 자랑하던 최첨단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계된 그 시스템이 이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강철 감옥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왕세준 사장은 미친 사람처럼 문으로 달려가 제어 패널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열려. 당장 열리란 말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명령한다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주인의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뒤틀리면서 센서가 고장났고 시스템은 오직 매뉴얼대로 문을 꽉 잠가버린 상태였거든요. 왕세준 사장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악기처럼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강화 유리창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하지만 유리는 금방 갈 뿐 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튕겨나온 의자가 왕세준 사장의 정강이를 때려 그를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죠. 으악, 빌어먹을. 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왕세준 사장은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가진 재벌이었지만 무너지는 콘크리트 상자 안에서는 그저 힘없는 쥐새끼에 불과했으니까요. 죽음의 공포가 목을 조여오자 왕세준 사장의 본성이 밑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묶여있는 아버지를 향해 핏발선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저 늙은이 때문이야. 아버지가 재수없게 살아서 돌아오니까 내 백화점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철근을 빼돌려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모든 원망을 아버지에게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왕태산 회장은 흔들리는 휠체어 위에서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인지 연민인지 모를 깊은 한숨이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왔죠. 세준아,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내 욕심이 무너지는 게야. 닥쳐. 그 입 닥치라고. 난 안 죽어. 여기서 나가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왕세준 사장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악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나더니 거대한 균열이 뱀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얀 석고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리며 시야를 뿌옇게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죠. 이제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19층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왕세준 사장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 화려한 감옥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왕세준 사장은 멍하니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안전, 대왕타워라는 홍보 문구가 비웃듯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자신이 직접 승인했던 그 문구가 이제는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내가 누구인데?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무언가 절감을 위해 빼돌린 철근값이 결국 자신의 목숨값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을 테니까요. 가장 높고 안전한 곳이라 자부했던 19층이 이제는 탈출조차 불가능한 가장 위험한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만든 덫에 걸린 쥐새끼 꼴이 된 그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강철 문 밖에서 쾅, 쾅 하는 묵직한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와는 다른 아주 규칙적이고 강력한 소리였죠. 마치 거인이 쇠망치를 들고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였어요.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쾅! 마지막 굉음과 함께 강철 문이 찌그러지며 안쪽으로 튕겨져 들어왔습니다.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죠. 피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거대한 오한말을 든 소년. 바로 강마루였습니다. 마루는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 같은 몰골을 하고 왕세준 사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장님,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마루의 낮은 목소리가 무너지는 굉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마루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원수 같은 사장까지 구해낼 생각인 걸까요? 마루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떨어지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왕세준 사장 사이로 파고들었죠. 마루는 어깨로 왕세준 사장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쿵!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방금 전까지 사장이 서 있던 자리가 박살이 났어요. 바닥에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충격이었죠. 왕세준 사장은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죽어! 나 죽어! 먼지 구름 속에서 마루가 콜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하얀 가루를 뒤집어 써서 마치 석고상처럼 보였죠. 왕세준 사장은 덜덜 떨며 마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놈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너 왜 나를 미쳤어? 마루는 왕세준 사장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쏘아붙였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살리려고 온 거 아닙니다. 마루의 눈빛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쓰레기도 재활용은 해야 하니까 일단 치워두는 겁니다. 마루는 왕세준 사장을 구석으로 던져버리고 휠체어로 달려갔습니다. 왕태산 회장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흐릿한 눈으로 마루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루야, 정말 내가 온 거냐? 네, 제가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루는 오한마로 휠체어를 묶은 쇠사슬을 내리쳤습니다. 챙그랑 사슬이 끊어지자 왕태산 회장이 마루의 품으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감격해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우지끈 또다시 천장이 내려앉으며 출구로 가는 통로가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VIP 룸 바닥이 반으로 쪼개져 버린 겁니다. 출구는 저 멀리 있는데 그 사이에는 낭떠러지 뿐이었죠.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길이 없어. 우린 다 죽었어. 바닥 아래는 까마득한 허공이었고 떨어지면 즉사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루의 눈이 번개처럼 주변을 훑었죠. 마루의 시선이 천장에서 덜렁거리고 있는 굵은 철근 하나에 꽂혔습니다. 건물이 부서지면서 드러난 앙상한 뼈대였어요. 마루는 망설임 없이 철근을 향해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처럼 매달려 끊어진 바닥 사이를 연결했죠. 자신의 몸을 다리처럼 만든 겁니다. 제 등을 밟고 건너가세요. 빨리요. 마루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주저했습니다. 저 가느다란 팔에 매달린 사람 위를 지나가라니 겁이 났던 거죠. 하지만 천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 빨리 비켜.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마루의 등 위로 올라타기 시작했죠. 마루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 한 사람이 밟고 지나갈 때마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거든요. 철근을 잡은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신은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인간 비계였으니까요. 귀빈들이 하나둘씩 안전한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안도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원래 비계란 건물이 다 지어지면 철거되는 잊혀지는 존재였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왕태산 회장과 왕세준 사장뿐이었습니다. 왕세준 사장이 눈치를 보더니 아버지를 밀치고 먼저 기어왔습니다. 비켜요. 나부터 갈 거야. 내가 사장이라고.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이었습니다. 마루는 혐오감에 치을 떨었지만 꾹 참아냈죠. 왕세준 사장은 마루의 등을 짓밟으며 허겁지겁 건너갔습니다. 심지어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마루의 상처 입은 어깨를 발굽으로 찍어 누르기까지 했어요. 으윽! 마루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마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편에 회장님이 남아 계셨으니까요. 왕세준 사장이 건너가자마자 마루는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왕태산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마루야. 너까지 죽는다. 그냥 손 놓고 가라. 자신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희생되는 걸 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마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서요. 제 팔 안 끊어집니다. 저는 미장공 강마루니까요. 그 외침에 왕태산 회장은 결심한 듯 기어왔습니다. 노인의 몸은 가벼웠지만 마루의 체력은 이미 한계였어요. 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시야를 가렸죠. 왕태산 회장이 마루의 등을 타고 마침내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됐다. 마루야, 이제 넘어오너라. 왕태산 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마루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마루가 잡고 있던 천장의 철근이 뿌리째 뽑혀버리고 만 겁니다. 마루의 몸이 허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왕태산 회장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마루야. 마루는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철골 끄트머리를 한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몸이 대롱대롱 매달린 채 까마득한 아래쪽이 보였어요. 지옥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 힘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피 묻은 손이 미끄러워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끝인 걸까요? 그때 누군가의 손이 마루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왕태산 회장이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엎드려 온 힘을 다해 마루를 끌어당기고 있었죠. 절대 안 놓는다. 이놈아, 절대 안 놔. 하지만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청년을 끌어올리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까지 딸려 내려갈 판이었죠. 옆에 있던 왕세준 사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어요. 도와줘. 세준아, 이 아이 좀 잡아당겨. 왕태산 회장이 애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마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만 놓으세요.
이러다 같이 떨어집니다. 시끄럽다. 아비가 자식을 놓는 법은 없어. 그 말에 마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이분과 함께 국밥 한 그릇 더 먹어야 한다. 마루는 마지막 남은 젖 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으아. 마루는 기압과 함께 다른 한 손으로 철골을 잡고 턱걸이를 했습니다. 등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죠.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마루는 반동을 이용해 몸을 위로 솟구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바닥으로 몸을 굴려 착지했죠. 허. 마루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왕태산 회장이 기어와 마루를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였습니다. 쿠구구구. 건물 전체가 거대한 배처럼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19층이 무너져 내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직 그들은 꼭대기층에 갇혀 있었고 지상까지는 까마득했죠. 과연 그들은 이 무너지는 거대한 탑에서 살아서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우르르 쾅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대왕 타워가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했던 19층 건물은 순식간에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자욱한 먼지 구름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폐허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기 마련이었어요. 마루와 왕태산 회장은 지하 3층에 있는 대피소인 코어 벽체 속에 살아있었으니까요. 건물이 무너질 때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튼튼한 뼈대 안으로 숨었던 겁니다. 마루는 온몸으로 회장님을 감싸 안고 쏟아지는 파편들을 막아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버텼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눈물겨운 감동이었습니다. 마침내 구조대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생존자가 있다. 2명이다. 구조대원의 외침이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죠. 마루는 부축을 받으며 먼지투성이가 된 왕태산 회장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로 또 한 명의 생존자가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바로 왕세준 사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구조대원들에게 짐짝처럼 들려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찍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왕건설 사장이야. 아직도 자신이 사장인 줄 아는 그 오만함이 사람들의 분노를 샀죠.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쳐 왕세준 사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그 소리는 탐욕의 제국이 몰락했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어요. 부실 시공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왕세준 사장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려 했던 그는 결국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만 겁니다. 사건 이후 왕태산 회장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자 회견장에 선 그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내놓겠다고 선언했죠.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왕태산 회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대왕건설이라는 간판을 스스로 내려버렸어요. 부실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름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노인의 진심 어린 눈물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회사는 사라졌지만 그의 명예는 지켜진 셈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공사 현장이 하나 생겼어요. 바른 주택이라는 투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죠. 그곳의 주인은 바로 강마루였습니다. 마루는 더 이상 누더기 작업복을 입은 잡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청년 도편수가 되어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벽돌은 수평을 잘 맞춰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마루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현장 한편에는 왕태산 회장이 뒷짐을 지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그는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왕 반장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헐렁한 러닝셔츠를 입고 인부들에게 새참을 날라주곤 했어요. 그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죠. 마루는 짓고 있는 집의 기둥을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재를 쓰고 정직하게 지은 집이라 건물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물의 평온함이 마루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마루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정직한 집을 짓게 만드는 나침반이었던 셈이었어요. 마루야, 새참 먹고 하자. 왕 반장님이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마루는 활짝 웃으며 평상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상에 마주 앉아 시원한 막걸리를 한 사발씩 들이켰죠. 캬, 이 맛이지. 왕 반장님은 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 마루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는 친부모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작은 집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 될 겁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신뢰라는 재료로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행복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루는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고요. 왕태산 회장과 마루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돈과 탐욕이 아닌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진짜 건축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화려함 속에 감춰진 위태로움보다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그리우신가요? 비록 가진 것은 조금 부족해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곳이 바로 천국일 테죠. 썩은 욕심의 탑을 무너뜨리고 단단한 믿음의 집을 지은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사랑의 기둥 하나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무너진 세상에서 피어난